그늘진 골목 한쪽에 일이 잘 풀리지 않은 듯한 한 남성이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낸 후 담배 한 대를 입에 물고 담뱃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창고문을 열고 나오며 한숨을 깊이 내쉬었는데 저 담배 한 대만 빌릴 수 있을까요? 먼저 나온 남자가 담뱃불을 붙여주며 잘 안 풀리시나 봐요. 처음에는 좀 따는가 싶더니 연속 3일째 이 적금 들었던 돈까지 다 꼬라박았네요. 아휴, 그러게요. 저도 사채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 갚으려면 부업으로 일할 자리 하나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손돌이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화물차 운전수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해 낮에는 운전수로 힘들게 돈을 벌고 저녁에는 잃었던 돈을 회복하기 위해 도박판에서 돈을 탕진하는 인생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자주 만나다 보니 두 사람은 친분이 쌓이게 되었는데 어렵게 마련했던 돈들도 모두 잃고 허무하게 도박장을 나섰던 두 사람은 또다시 어두운 골목길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덜이나 이제 뭐 할 거 있어? 덜이는 힘든 하루를 보낸 듯한 표정으로 기지개를 펴며 에휴, 저도 잘 모르겠네요. 형은 뭐 계획 있어요? 가리는 덜이네 말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너 혹시 형이랑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돈도 필요 없고 재고도 필요 없는 일이야.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고. 그리고 아주 독해져 해. 아주 잔인해야 하고. 중국 심양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손덜이는 평소에는 과묵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원하는 것을 못했을 때는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잔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초등학교 시절 동급생들이 기억하는 덜이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순서대로 한 명씩 그네를 나눠 타고 있었는데 본인 차례가 되었으나 친구가 비켜주지 않는다며 벽돌을 들고 와 그네를 타고 있던 친구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뜨린 후 그네에 올라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덜인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이 덜인을 무서워하자 덜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유명한 싸움꾼으로 소문났던 덜이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난폭한 성격은 이어졌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이 잦았던 덜이는 상대방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하며 경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헤이, 야 이놈아, 내 지금 이게 몇 번째냐 이놈아. 너 계속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면 이 판사님도 더 이상 안 봐준단 말이다. 한참 공부하고 성장할 시기 이게 뭐하는 짓거리냐? 아저씨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폭력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던 덜이는 결국 동북성 탄광교화소로 보내져 혹독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 겪어본 노동교화소라는 곳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곳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 없이 맞아 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썩은 음식이며 비위생적인 숙박시설은 모든 죄수들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듯 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덜이는 다행히 미성년자라 형을 얼마 받지 않아 어떻게든 사지 멀쩡한 상태로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덜이는 전과가 있는 상태라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자리를 찾던 중 힘 좋고 건장한 청년을 구한다는 전단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참 중국 동북 지역에서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관계로 운 좋게 철도 보수공사 근로자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덜이는 힘쓰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공사 현장에서 매일같이 철로에 자갈을 깔고 돌을 나르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비록 일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전과자 신분을 숨기며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가장 먼저 나서서 일하는 덜인을 지켜보던 팀장은 아이, 까기. 자네, 이름이 뭔가? 저요? 저는 덜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사무실로 좀 따라와봐. 할 말이 있으니까. 잠시 후 덜이는 팀장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고 행여나 본인 과거 신분이 들킬 것이 두려웠던 덜이는 무슨 일로? 자네 말이야. 그동안 내가 쭉 지켜봤는데 아주 성실하더구만.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당원으로 추천을 해줄까 하는데. 네? 이 당원이라면 공산당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저같이 미천한 것한테 그런 영광을 주신다고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저야 영광이죠. 그런데 뭐 문제 될 만한 것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문제요? 문제는 없죠. 얼마 후 덜이는 팀장의 추천으로 당원에 입당하며 철도 공사 현장 청년부 지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 한 번 더 조인 나사가 우리 동료의 생명을 구한다는 거 몰라? 항상 긴장하라고. 이 나약해 빠져가지고는. 아이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한계가 있다고요. 당신 일 그만하고 싶어? 그냥 집에 가서 2다리 뻗고 쉬게 해줄까? 덜이는 지도원으로 완장을 찬 후 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작업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섞여 나왔고 덜인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자 팀장은 덜인의 이전 서류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팀장은 덜인이 전과도 있고 노동교화소에 보내졌던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자 본인에게도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웠던 팀장은 덜인을 불러들였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지며 자네, 이게 뭔가? 뭘 말씀하시는지요? 전과 말이야, 전과!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나를 나까지 징계 먹을 뻔했잖아. 거기에 옷 벗어 두고 그만 나가보게. 자네 오늘부로 해고야. (1986년) 덜이는 승승장구할 것과만 같았던 철도공사 현장에서 직장을 잃고 무직신사가 되자 너무 허탈했습니다. 덜이는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겠다며 일용직 일을 알아보고 다녔는데 마침 기차역에서 화물차로 짐을 옮겨 싣는 화물차 운전수 보조인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역부 인원 모집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아, 이거 덩치가 아주 크시네요. 우리 일하고 딱 맞겠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덜이는 이전 직장에서 생겼던 불상사를 막기 위해 사장에게 미리 본인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전과가 좀... 전과요?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지난 과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더리는 사장에게 감사하다며 몇 번을 굽신거리다 돌아갔습니다. 성실한 더린을 지켜보던 동료는 참한 아가씨가 있다며 더린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는데 마음이 맞았던 두 사람은 얼마 후 결혼했고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성실했던 그는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적인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리는 일이 없던 비번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포커를 치기 위해 도박장을 기웃거렸는데 더리나, 너면 뭐해? 학교 가야지. 잡생각 없애는 데는 말이야. 학교가 최고지. 그래, 인생 뭐 있냐? 한 방이지. 그러나 분돈을 가지고 시간을 때우려 했던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 야, 배 잘 섞었어? 내가 왜 너하고 자꾸만 배가 겹치냔 말이야. 밑장 빼면 그 자리에서 손모가지 나가는 거야. 알았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탕진해버린 더리는 도박장 뒷골목 그늘진 가로등 아래 쪼그리고 앉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때 뒤따라 나오던 한 남성이 더린에게 실례합니다만 담배 한 대만. 더리는 남성에게 담뱃불을 붙여주며 잘 안 되시나 봐요. 3일째 있는 돈 다 꼬라박았네요. 뭐 적금까지 다 날리고 이거 뭐하는 짓인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친분이 쌓이며 형제처럼 지내기 시작했는데 며칠 후 도박장 뒷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가리는 너 형이랑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사업이요? 저 돈도 없는데요. 돈 그딴 건 필요 없어. 자신감만 있으면 돼. 그리고 지독하게 좋게 하고. 뭔데요? 심양역 광장 한쪽에서 담배를 물고 있던 두 사람은 나눠진 역할대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가리는 이제 막 시골에서 올라와 심양역에 내린 것 같은 남성에게 다가가 아이고 우리 형님. 아이고 어디에서 오셨나? 아이고 짐이 참 많으시네. 스마트하우스에서 왔어요. 일자리 좀 알아보려고요. 아유 어디 보자. 그럼 묵을 곳은 예약해 두셨까? 야야 이제 막 도착하는 거려. 이 심양도 처음 와봐요. 아이 그럼 잘 됐네. 에이 저기 싸고 좋은 여관이 하나 있는데 서비스 좋아서 빈 방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남아서 그러는 거야. 어째 한번 들어가 보실란가? 저야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다. 그럼 가방 이리 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가시죠. 가리는 이제 막 기차역에 내린 어수룩한 남성들에게 접근해 호객행위를 한 후 골목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리가 골목으로
행인을 데려오면 그 뒤에는 덩치 큰 덜인이 행인을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타지에서 올라온 행인들의 금품을 빼앗으며 큰 돈을 만지게 되었는데 이에 만족하지 못했던 가리는 덜인에게 또 다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덜이나, 우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추잡하게 몇 푼 안 되는 돈 뜯어내지 말고 말이야. 좀 크게 한번 놀아볼까? 1987년 봄, 심양 춘티엔 호텔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유심히 호텔 입구를 바라보고 있던 두 사람은 형, 그런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하셨어요? 너, 저기 한번 봐봐. 가리는 주머니에 두 손을 집어넣고 고개를 늘어지게 빼 호텔 쪽을 향하며 호텔은 왜요? 저기 뭐가 보여? 저기에 택시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너 요즘에 택시가 유난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냐? 글쎄요. 저놈들이 저래봐서 요즘에 대학 교수보다 많이 번다고 하더라. 운전도 혼자 하니까 털기 딱 좋을 거야. 택시기사 수입이 그렇게 좋다고요? 가리는 덜인에게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통의 금액을 확인해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가리의 친형도 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다며 모든 작전을 세워두었으니 덜이는 지금처럼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가리의 형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고 가리는 그들을 모아놓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야! 우선 내가 가장 어리숙하게 생겼잖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늦은 저녁에 택시를 타고 내가 외진 곳으로 가자고 할게. 그러면 택시기사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때 덜이니하고 형이 그곳에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으라고. 형하고 둘이요? 그래. 기사는 어차피 손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만 가게 돼 있다는 점을 이용하자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짱 박혀서 숨어 있으라고. 전에 보니까 택시기사 부스에 방탄 아크릴 칸막이가 있던데 그건 못 깰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그놈들을 내리게 만들어야지. 내가 택시비를 안 주고 내리면 그놈이 따라서 내릴 거 아니야. 만만하니까. 그때 숨어있다가 형하고 덜이니가 택시기사를 잡으라고. 만약 택시기사가 반항하면 어떡해? 어쩌긴 뭘 어째 죽여버려야지. 가리와 덜이는 이런 방법으로 10년 동안 택시기사 24명을 살해하며 300만 유안이라는 엄청난 돈을 강탈했습니다. 덜이는 처음에는 택시기사의 돈만 빼앗고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반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 그는 갈수록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덜이는 범행 현장에서는 아주 잔인한 살인마였던 반면 집에서는 아주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이자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뭐 하시나? 계란 후라이 해놨는데 어서 식사하셔야죠. 여보, 오늘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낮에 시간 되죠? 아이고, 이거 누구 분부시라고? 당연히 같이 가야죠. 덜이는 집에서는 아주 선하고 착한 가장이었지만 범행 현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잔인한 살인마였습니다. 야, 여보, 이거 이번 달 월급인데 이 사장이 수고했다고 조금 더 넣어줬나 봐. 야.
덜이는 택시 강도로 수백 유안을 손에 쥐게 되자 이전에 끊었던 도박판에 다시 출입하게 되었는데 덜이네 아내는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이 걱정되어 저녁마다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아내에게 도박장 출입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덜인에게 계속해서 도박장에 출입한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가리는 형을 동업자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얼마 전 택시 강도 후 차 시동이 걸리지 않자 현장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리는 추가로 인원을 늘려야 한다며 덜인을 설득했는데 그럼 그때처럼 차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떡할 건데? 누가 그런 걸 예상이라 했겠냐 말이야. 그래도 안 돼.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다 잡히면 어떡할 건데? 지금도 많은데 5명으로 늘어나면 돈은 어떻게 나눌 건데? 그리고 그 데려온다는 형네 삼촌 말이야. 이 나이도 50대야. 거기다가 감옥에서 17년이나 살다가 얼마 전에 나왔다며. 이 경찰한테 의심받기 딱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걸리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야. 덜이는 가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그의 사촌 왕원슈안을 동업자로 섭외해 일을 같이 시작했으나 소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아지고 말았습니다. 덜인이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불균등한 배분에 불만을 가지고 조직은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덜이는 돈이 떨어지자 가리의 사촌을 내쳤고 그 자리에 친동생 손더송을 집어넣으며 조직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1월) 눈보라가 몰아쳐 추위로 활동이 어려웠던 겨울. 아니, 그러니까 말을 좀 알아듣게 해보란 말이야. 다시 말해봐. 그 얼마 전에 심양농민은행에 갔더니 오죽하게 생긴 중년 남성이 은행 직원하고 이 커다란 가죽 가방에 이 돈을 막 쓸어 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돈가방을 들고 나간 놈을 쫓아가 봤더니 바로 심양사료 공장으로 들어가더라 이거야. 알고 봤더니 매달 8일이 직원들 월급 주려고 돈을 찾아가던 날이라 이거야. 얼마나 되는데? 아마 한 20만 원 정도는 돼 보였지? 당시 중국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100원에서 200원이었는데 전 직원의 월급인 20만 위안을 보안 요원 없이 회사 임원과 운전기사 2명이서 회사 급여를 운송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어느 누구도 실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심양사료회사 차를 미용하던 덜인 일당은 회사 직원을 몽둥이나 칼로 범행하기에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며 총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총은 내가 알아서 구해볼게. 아는 동생이 베트남에 가면 돈을 주고 총을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총으로 월급씩 고가는 차를 털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덜이는 중국과 베트남 국경에서 총기를 구매해 돌아왔고 심양사료공장 급여 날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1996년 3월 8일 돈을 찾기 위해 은행에 도착한 심양사료공장 임원 1명과 직원 2명은 은행 직원들과 함께 가방에 현금을 담느라 분주했습니다. 은행 뒷문으로 나간 직원들은 재빨리 돈가방을 들고 차에 탑승한 후 회사로 향했습니다.
승용차가 주위를 경계하며 한참을 달리던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사료공장 직원들이 타고 있던 차 앞을 막아서더니 순서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복면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손더리는 재빨리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며 내려. 문 안 열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너도 빨리 내려! 손더리는 짧은 경고를 남긴 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반응이 없자 운전자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순간 승용차는 비투성이가 되었고 너무 무서웠던 직원들은 차 속에 고개를 쳐박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더리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 총을 쏴 사살하고 뒷좌석에 있던 돈가방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조수석에서 옆구리에 총상을 입은 직원은 비틀거리며 경비실로 걸어갔고 이상한 걸음으로 다가오던 직원을 지켜보았던 경비원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스팔트에 떨어져 있던 탄피를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번 범죄에 사용했던 총기는 95년식에 들어가는 탄약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중국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무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범인이 동남아나 베트남에서 구입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국경 일대에서 밀거래하는 조직을 상대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1년 전 중국 국경지대에서 권총을 사간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라는 단서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자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이 소강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린과 왕가리는 빼앗은 돈을 두고 또다시 다투기 시작하다 결국 팀을 해체하기로 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형, 이제 돈도 다 떨어져가고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너 그때 그 총하고 총알 남아있지? 그런데 이거를 뭐 하려고? 더리는 남아있는 총으로 가구점 사장을 살해한 후 현금을 빼앗았고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러 가던 여성을 살해한 후 현금을 빼앗아 난닝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범죄를 위해 또 다른 권총이 필요했던 더리는 무기 거래상을 찾아 나섰는데 더리는 무기상 앞에 돈 봉투를 내밀며 자, 3만 위안. 그때 무기 밀거래 단속을 위해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손더린과 손더송을 덮치며 검거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두 사람은 뜻하지 않게 법정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형, 우리가 왜 5년형이야? 그동안 죽인 사람은 수십 명인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놈들 말이야. 이거 우리가 강도 살인범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불법 무기 거래죄로 5년형을 때린 것 같아. 정말? 그럼 5년형 살다가 나가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나는 또 사형당하는 줄 알고 얼마나 쫄아는지 몰라. 어느 누구도 두 사람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던 터라 더린과 더송은 심양교도소에서 편안한 수감 생활을 하며 출소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에서 복역한 지 1년이 지나갈 무렵 3867번 손더리 3688번 손더송. 두 사람은 교도관이 갑자기 호명하자 깜짝 놀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교도관은
두 사람을 조사실로 데려가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인계했는데 자,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요. 자, 이거 뭐 서로 오해가 주시면 안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왕가리 씨 아시죠? 손더린의 눈동자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경찰관은 책상을 내려치며 자. 이거 한쪽에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니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왕가리 아시죠? 네, 압니다. 경찰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수갑죠? 경찰은 손더린과 동생을 체포해 경찰서 조사실로 연행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영문이지 그냥 얼떨떨 하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얼마 전에 왕가리 씨가 강도짓을 하다 검거가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당신 손더린 씨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하수연하겠지, 뭐 하수연이겠지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있었는데 이거 뭐 듣다 보니까 그때 사건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던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겁니다. 뭐 그렇게 긴장하시지는 마시고요. 뭐 그래서 그 까레 씨 말을 잘 들어보니까 당신이 공범이더라. 더리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자백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하고 당신들이 지문하고 대조해서 일치하다는 것도 다 확보했으니까요. 자, 이제 마음 편히 먹으시고 판결만 기다리십시다. 원망이야 뭐 가리인가 나가리인가 뭐, 그 사람이라 원망하시고. (1999년 12월 14일) 심양법원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2년 동안 24명을 살해하고 300만 위안을 강탈한 손더린과 4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